66세 주부 정미자는 유튜브를 시작하며 작은 행복을 맛보며 황혼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미자가 밤 창문을 열자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정지한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린다. 선생님, 오늘도 잘 지내셨죠? 미자는 공포에 질려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린다. 설마 저 사람이? 다시 울리는 메시지. 창문 여는 모습, 참 예쁘시더라고요. 미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는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속삭인다.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큰 복과 행운이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66세 주부 정미자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남편 박성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올해로 70이 되었고 은퇴한 지도 벌써 5년째였죠. 매일 아침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바둑판을 펼쳐놓고 혼자 복기를 하거나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자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정도로만 대답할 뿐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온 고요함이었죠. 하지만 미자에게 그 고요함은 때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늘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릴 뿐이었어요. 미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갖는 것이었죠. 젊은 시절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냈고 중년엔 시부모님 모시느라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딸 둘은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볼까 말까였죠.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미자는 그들을 탓하진 않았어요. 다들 바쁘게 사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허전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그러다 작년 여름 이웃집 아주머니가 유튜브로 뜨개질 영상을 올린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자는 용기를 내서 중고 휴대폰 거치대를 하나 구입했고 작은 주방에서 소박한 반찬을 만드는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은 콩나물 무침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어색하게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미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옛날식 콩나물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말끝이 떨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촬영했습니다. 편집은 할 줄 몰라서 찍은 그대로 올렸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카메라 앵글도 이상하고 말도 더듬거렸죠. 조회수도 고작 몇십 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엄마에게 배웠던 옛날 반찬 레시피를 하나씩 영상에 담았어요. 콩나물 무침,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김치볶음,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같은 소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미자의 따뜻한 말투와 정성스러운 손길은 시니어층 시청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죠. 댓글 하나하나가 미자에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요. 옛날 집밥 그리웠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니 손맛이 느껴집니다. 같은 말들이 달릴 때마다 미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구독자 수는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500명을 넘지 못한 채 몇 달째 제자리 걸음이었죠. 미자는 실망하면서도 꾸준히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꼬박꼬박 새로운 반찬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그런데 남편 성진은
그런 미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별걸 다 한다는 말을 툭툭 내뱉곤 했죠. 심지어 그거 해서 돈이라도 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미자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내 시간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뭐가 이상해? 하지만 목소리 높여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순응하며 참으며 남의 눈치 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미자는 외롭지 않기 위해 유튜브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붙잡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반찬을 만들까 고민했고 촬영 전에는 옷차림도 신경 썼습니다. 낡은 앞치마 대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미자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죠. 그렇게 미자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나름의 리듬을 갖고 흘러갔습니다. 성진은 거실에서 바둑을 두고 미자는 주방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자는 오늘 올린 영상의 댓글을 확인하다가 한 줄의 글을 발견했어요. 다른 댓글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정성스럽고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 요즘 어디서도 보기 힘듭니다. 영상이 너무 따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분이셨을 것 같아요. 댓글을 남긴 사람의 이름은 준혁이었어요. 미자는 그 댓글을 읽으며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주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죠. 미자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릴게요. 그때는 몰랐죠. 그 댓글이 미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준혁의 댓글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자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따뜻한 응원의 말을 남겨주었죠. 오늘 영상도 정말 좋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하루가 행복합니다. 이런 음식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같은 댓글들이었어요. 미자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기다려주고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다른 구독자들도 준혁의 댓글에 공감하며 좋아요를 눌렀고 덕분에 미자의 영상은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자의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섰어요. 작은 숫자였지만 미자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그동안 500명에서 멈춰있던 구독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신기했고 댓글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매일 저녁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 중에서도 준혁의 댓글은 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준혁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느꼈죠. 자신의 영상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준혁 같은 성실한 시청자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 처음으로 미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미자는 잠깐 망설였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준혁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아버지는 일이 바쁘셔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셨죠.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따뜻함이 늘 그리웠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보면 그때 그 따뜻함이 느껴져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자는 그 메시지를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준혁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자는 준혁에게 위로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니 정말 기쁩니다. 언제든 힘들 때 영상 보러 오세요. 그날 이후 준혁과 미자는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상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일상적인 대화로 넘어갔죠. 준혁은 미자에게 자신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고 미자는 오늘 만든 반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남편 성진과는 나눌 수 없는 종류의 대화였죠. 준혁은 미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으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독자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2,000명을 넘어섰고 조회수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미자는 이 모든 게 준혁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이 적극적으로 댓글을 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미자의 채널이 알려진 것 같았죠. 실제로 준혁은 미자의 영상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선생님 영상 보여줬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미자는 그런 준혁이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채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준혁의 메시지 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통화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힘들 때마다 선생님 영상이 큰 힘이 되는데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미자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메시지로만 대화를 나눴는데 통화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준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늘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으니까요. 미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요, 괜찮아요. 언제 통화할까요? 준혁은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괜찮으시면 지금 통화해도 될까요? 미자는 휴대폰을 꼭 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한 번 울리고 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드디어 목소리를 듣네요. 준혁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나이의 남자 목소리였죠. 미자는 조금 긴장하면서도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메시지로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통화하니까 좀 낯설네요. 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머니 목소리 같아요. 미자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혁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미자는 그 진심을 믿었죠. 두 사람은 30분 넘게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준혁은 미자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미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통화를 끊을 때쯤 미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자의 평범했던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통화 이후 미자와 준혁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늘 저녁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편 성진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거나 바둑을 두고 있을 때였죠. 미자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고 준혁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나이 들어서 남자랑 통화까지 하냐고 비아냥댈 게 분명했죠. 미자는 자신이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구독자 한 명과 대화를 나누는 것 뿐이니까요. 준혁은 통화할 때마다
미자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중하고 다정한 말투로 미자의 하루를 물어보았죠. 오늘은 무슨 반찬 만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요즘 영상 반응이 정말 좋던데 기분 어떠세요?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미자는 그럴 때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남편은 미자가 뭘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미자의 작은 일상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였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었죠. 어느 날 저녁 준혁은 미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영상 촬영할 때 어떤 장비 쓰세요? 요즘 영상 화질이 조금 아쉬워 보이던데 제가 좋은 장비 추천해 드릴까요? 미자는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아, 저는 그냥 오래된 휴대폰으로 찍어요. 거치대도 중고로 산 거고요. 준혁은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런데 선생님 댁이 햇빛이 잘 드나요? 조명이 중요하거든요. 미자는 별 생각 없이 답했습니다. 네, 주방 창문이 남향이라 오전엔 햇빛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주로 아침에 촬영하죠. 준혁은 관심 있다는 듯 더 물었어요. 아, 그럼 단독주택에 사시나 봐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집에서 살아요. 준혁은 계속해서 미자의 일상을 꼼꼼히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어떤 분인지, 평소에 어디 나가시는지, 집 구조는 어떤지, 주변의 이웃은 많은지 같은 질문들이었죠. 미자는 그때도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그저 자신에게 관심이 많아서 묻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따뜻한 관심에 취해서 경계심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했죠. 오히려 누군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는 게 기뻤습니다. 남편과는 나눌 수 없었던 깊은 대화를 준혁과는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미자는 준혁과의 통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혹시 오늘도 전화가 올까 기대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죠. 준혁은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미자는 그 전화를 받는 게 즐거웠어요. 통화를 하면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미자의 아픈 과거 이야기도 들어주었고 미자가 젊었을 때 꿈꿨던 일들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었죠.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견뎌내시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까지 시작하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준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혁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저희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통화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통화는 괜찮았지만 직접 만나는 건 다른 문제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낯선 남자를 직접 만나는 건 위험해 보였어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준혁 씨, 고마운데 직접 만나는 건 좀 그래요. 우리 이렇게 통화로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좋잖아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준혁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준혁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걱정되었죠. 준혁 없이 보내는 며칠은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영상을 올려도 준혁의 댓글이 보이지 않았고 저녁에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준혁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준혁 씨,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대신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 댁 근처에서 기다려도 되죠? 멀리서라도 선생님을 한번 보고 싶어요. 미자는 그 메시지를 읽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미자는 준혁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휴대폰을 멀리했고 영상 촬영도 중단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준혁이 정말로 집 근처까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성진은 미자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요즘 왜 그러냐고 한마디 던질 뿐이었죠. 미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미자는 장을 보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슈퍼까지 걸어가는 길이었죠.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서려는 순간 미자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미자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죠.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미자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골목 끝 전봇대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였죠. 미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는 미자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자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미자는 시선을 피하며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설마 준혁?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날 저녁 미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죠. 선생님 댁 앞 빨간 화단 참 예쁘네요. 햇빛이 잘 드는 집이죠? 미자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집 앞 빨간 화단은 미자가 직접 가꾸는 작은 화단이었어요. 대문 바로 옆에 있었죠. 준혁이 그걸 안다는 건 실제로 집 앞까지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까 본 그 남자가 정말 준혁이었던 거예요. 미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혁은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았을까요? 미자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통화할 때 준혁이 물어본 질문들이 떠올랐죠. 경기도 어디쯤 사세요? 근처에 큰 마트 있어요? 버스 타고 나가세요?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미자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었습니다. 파주 쪽이에요. 네, 이마트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집 앞에 있어서 편해요. 같은 대답돌이었죠. 준혁은 그 정보들을 조합해서 미자의 집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자신의 순진함을 원망했어요.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혁에게서 계속 메시지가 왔거든요. 선생님, 왜 답장 안 하세요? 나 오늘 선생님 봤어요. 역시 영상에서 본 것처럼 따뜻해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나 피하지 말아요. 나 진심이에요. 같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미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메시지를 읽지 않은 채로 놔뒀어요.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계속해서 메시지가 왔죠. 선생님, 대답해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그냥 선생님이 좋은데 왜 이래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어제 본 그 남자가 또 서 있었어요. 이번엔 선글라스도 벗고 있었죠. 미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미자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미자는 황급히 커튼을 내렸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준혁은 이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다는 걸 미자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날 오후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혁 씨,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구독자와 유튜버 관계로 지내면 안 될까요? 준혁의 답장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심이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미자는 다시 답장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준혁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연락 끊을 거면 선생님도 각오하셔야 해요. 미자는 그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곧이어 준혁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미자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상 촬영할 때 찍은 장면 중 하나였죠. 그리고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선생님 촬영하는 거 몇 개 저장해 놨어요. 여기저기 퍼지면 안 좋겠죠?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이상한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미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혁은 처음부터 이런 의도로 접근했던 거예요. 따뜻한 댓글과 진심 어린 통화는 모두 미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미자는 무너져 내렸죠. 협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은 뒤 미자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장도 보지 못했고 영상 촬영도 완전히 중단했어요. 구독자들은 왜 영상이 안 올라오냐며 걱정하는 댓글을 남겼지만 미자는 아무 답도 할 수 없었죠. 창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준혁이 서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이틀에 한 번씩은 골목 어딘가에서 준혁의 모습이 보였어요. 때로는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고 때로는 차 안에 앉아서 미자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공포에 떨었죠. 준혁의 메시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내일까지 답 안 하시면 영상 퍼뜨릴 거예요. 선생님, 남편분은 이 사실 알고 계세요? 같은 메시지들이었어요. 미자는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은 이제 남편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죠. 미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도 해봤지만 준혁이 정말로 영상을 퍼뜨릴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의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남편 성진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죠. 미자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준혁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온 성진이 거실로 걸어왔어요. 아직도 앉아? 하고 물으며 미자 옆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감췄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진이 미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버렸죠. 뭘 그렇게 보길래 숨겨? 성진은 화면을 봤습니다. 준혁의 메시지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아침 9시까지 안 나오면 내가 직접 들어갑니다.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누군데 이딴 걸 보내. 성진은 위로 스크롤을 올려 이전 메시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협박 메시지, 사진, 집 앞 화단 이야기까지 모두 보였죠. 성진의 눈에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당신, 이 남자랑 대체 무슨 사이야?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구독자였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준혁이 처음 댓글을 남긴 것부터 시작해서 통화하게 된 과정, 그리고 협박을 받게 된 경위까지 전부 털어놨어요. 성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죠. 미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 그냥 누군가가 날 필요로 하는 게 좋았어.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내가 뭘 하든 신경도 안 쓰잖아. 그게 죄야? 미자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성진은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은 것이었죠. 성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너무 몰랐어. 성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미자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에도 이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성진은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안 나오면 내가 직접 들어갑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9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벌떡 일어나 대문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문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했죠.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미자에게 말했어요. 일단 오늘 밤은 내가 거실에서 잘게. 만약에 누가 들어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정말로 집 안까지 들어올까요? 아니면 그냥 협박만 하는 걸까요? 미자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메시지를 보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성진은 거실 소파에 누웠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자도 방 안에서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어요.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렸고 가끔씩 바람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미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죠.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적 없이 조용히 살아온 삶이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신의 순진함이 원망스럽고 준혁을 믿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새벽 4시쯤 미자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준혁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내일 9시까지 나오세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거예요. 미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휴대폰이 부서질 것만 같았어요. 거실에서는 성진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침을 기다렸죠. 그렇게 미자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미자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어요. 거울 앞에 선 미자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파리한 눈가,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빛이 보였죠. 하지만 미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도망치자.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평생 누구에게도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던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자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옛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써왔던 일기장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미자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어요. 결혼 초기의 설렘, 아이를 낳고 키우며 느꼈던 행복, 시부모님을 모시며 겪었던 고충, 남편의 무심함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까지 모든 게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준혁에게 흔들린 건 약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외로움과 상처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준혁이 어머니를 잃었다는 말에 공감했고 외로움을 호소할 때 위로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 따뜻함을 악용했죠. 미자는 일기장을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진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못 주무셨어요? 미자가 물었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은? 저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성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자야,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스토킹이기도 하고.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죠. 근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진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디지털 성범죄 상담팀이 있네. 여기로 먼저 연락해보자.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6시 30분 미자는 용기를 내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이버 수사대입니다.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준혁의 협박 메시지, 집 앞에서 미행한 일, 영상 사진으로 협박한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차분하게 들어주었어요. 정미자님, 일단 모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혹시 상대방이 집 앞에 나타나면 바로 112에 신고하시고요.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관할 경찰서로 직접 방문하셔서 정식으로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였죠. 미자는 남편과 함께 준혁이 보낸 모든 메시지를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따뜻했던 댓글부터 통화를 요청한 메시지, 만남을 요구한 메시지, 그리고 협박으로 바뀐 메시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통화 기록도 따로 저장했죠. 미자는 준혁과 나눴던 대화 내용도 최대한 기억해서 메모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준혁이 어떻게 집 위치를 파악했는지까지 자세히 적었어요. 1시간 넘게 작업한 끝에 모든 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 7시 50분 미자는 구독자 한 명이 예전에 댓글로 남겨준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도 찾아냈습니다. 시니어 대상 범죄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내용이었죠. 미자는 그 번호로도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고 협박죄에도 해당합니다. 정미자님께서 수집하신 증거 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미자는 그제야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죠. 8시 30분 성진이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단 경찰서 가자. 9시 전에 신고부터 하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죠. 선생님, 지금 나오세요. 나 집 앞에 있어요. 미자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준혁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선글라스도 쓰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죠. 미자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앞에 스토커가 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순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섰죠. 준혁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관 2명이 준혁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준혁은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꺼냈죠. 미자와 성진은 집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집으로 들어와
미자에게 상황을 물었어요. 미자는 준비해둔 자료를 모두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충분한 증거입니다. 저 남자 일단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정미자님께서도 같이 가셔서 정식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자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자를 쳐다봤죠.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 씨, 이제 그만합시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내가 끝낼 거예요. 미자의 눈빛은 처음으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미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성진은 미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두 사람은 함께 경찰차를 따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냉랭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미자와 성진, 그리고 준혁이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미자는 담당 형사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준혁이 처음 댓글을 남긴 날 통화를 시작하게 된 과정, 개인 정보를 물어본 일들, 집 앞까지 찾아온 사실, 그리고 협박 메시지를 받은 경위까지 빠짐없이 말했죠. 형사는 미자가 준비해온 캡처 화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이 정도면 스토킹 처벌법과 협박죄로 충분히 입건할 수 있습니다. 미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 조금씩 마음이 놓였죠. 형사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혹시 준혁이라는 사람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돈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만나자고만 했죠. 형사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 남자 신원 조회부터 해보겠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미자는 혼자 남겨진 조사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 남자 전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건이에요. 미자는 눈을 크게 떴죠.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미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준혁, 43세. 2019년 유사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2021년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023년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 남자는 주로 중년 여성들, 특히 유튜버나 블로거들을 타깃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처음엔 따뜻하게 다가가서 신뢰를 쌓고 개인 정보를 캐낸 다음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수법이에요. 미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준혁의 계획된 범죄였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죠.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엔 피해자가 먼저 신고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보통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미자님께서 용기 내주신 덕분에 이 남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됐어요. 미자는 그제야 자신이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두려움에 굴복해서 준혁의 요구를 들어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저 남자는 오늘 구속영장 신청할 겁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니까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미자님께서는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미자는 조사실을 나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진을 만났습니다. 성진은 미자를 보자마자 안아주었어요.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성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두 사람이 경찰서를 나서려는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준혁이 경찰관 2명에게 끌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미자를 발견하고는 소리쳤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나를 배신한 거예요? 내가 진심이었는데. 준혁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자는 걸음을 멈추고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미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약해져서 그랬던 거예요. 당신의 따뜻한 말에 속았고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죠. 하지만 이제 나는 괜찮아요. 당신이 한 일은 명백한 범죄고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거예요. 미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만큼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준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외로웠잖아요. 나한테 의지했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로움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상처 주는 건 명백한 죄죠. 당신은 내 약함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죠?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사가 끼어들었어요. 김준혁 씨, 당신이 지금까지 접근한 피해자가 최소 7명입니다. 다들 50대에서 70대 여성 유튜버들이었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했고 돈을 뜯어내거나 협박했죠. 이번엔 제대로 처벌받을 겁니다. 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준혁을 호송차로 데려갔죠. 미자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자신을 괴롭혔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형사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들도 계시다면 용기 내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정미자님께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으려면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미자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럼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진은 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이제 끝났어.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서를 나섰어요. 밖은 환하게 햇빛이 내리쫓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죠.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맑게 느껴졌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미자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두렵지 않아. 그리고 미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미자는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구독자들은 미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댓글창에는 날마다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언제든 돌아오세요. 기다릴게요. 선생님 목소리가 그리워요.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같은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감사했죠. 2주가 지난 어느 날 미자는 성진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상 다시 시작할 거야? 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성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근데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촬영도 도와주고 편집도 배워볼게.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성진이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요? 성진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어.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미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혁 사건은 끔찍했지만 그 과정에서 성진과 미자는 다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대화를 되찾은 것이었죠. 성진은 미자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자신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자는 성진이 사실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단지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어요. 3주가 지난 어느 아침 미자는 다시 주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오늘 만들 음식은 된장찌개였습니다. 미자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였죠. 카메라를 켜고 미자는 화면을 향해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저는 정미자입니다.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았고 그 따뜻함이 진짜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저를 이용하려는 거짓이었습니다. 많이 아팠고 많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거든요.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외로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사랑하면서 여러분께 따뜻함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진짜 목표입니다. 미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애호박을 썰어 넣었죠. 카메라 뒤에서는 성진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조명 여기 더 비춰줄까? 하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미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이렇게 끓이면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요. 오래 끓일수록 맛이 좋아지죠. 미자는 국자로 된장찌개를 떠서 보여주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돌아온 정미자의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배운 것들이었어요.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죠. 돌아오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힘든 일 있으셨군요. 잘 이겨내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같은 댓글들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는 5만 회를 넘어섰고 구독자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에는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자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글을 달았어요. 이번엔 조심스럽게 하지만 따뜻하게 소통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응원과 감사의 말에는 진심으로 답했죠. 미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응원과 가짜 친절을 구분하는 법을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법도 배웠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성진이 거실에서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다음 영상엔 나도 좀 나오면 안 돼? 나도 요리할 줄 아는 거 있는데. 미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뭘 할 줄 아는데요? 성진은 쑥스럽게 대답했죠. 계란말이 잘 만들어. 미자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남편과 이렇게 웃으며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음 영상은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 봐요. 정미자와 박성진의 부부 요리 교실.
성진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성진이 등장했습니다. 어색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계란말이를 만드는 모습이 담겼죠. 미자는 옆에서 웃으며 응원했어요. 여보, 잘하고 있어요. 영상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따뜻한 케미에 열광했죠. 이제 미자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 흔들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 속에는 남편 성진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구독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미자는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